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 구리병원 성형외과에 있는 장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비대면 강좌에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의료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을 이용해서 좀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당뇨족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것들인데, 최대한 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해서 당신의 발은 안녕하신가요? 라는 부제를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이제 당뇨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과연 당뇨족이란 무엇인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쉽게 얘기를 드리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족부에, 즉 발에 상처, 창상이 생기면은 그것을 갖다가 총칭해서 우리가 이제 당뇨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다이아베틱 풋 얼서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이제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들이 사실 무서운데요. 뭐 망막이 상한다든지 아니면 콩팥 아니면 심장 아니면 뇌혈관 쪽에 이제 병변이 생기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당뇨족이라는 것도 그러한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고 서로 간과할 수는 없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당뇨병 환자의 한 20% 정도가 평생은 한 번 이상 이 당뇨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당뇨족이라는 것이 그럼 왜 중요한가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일단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한 4만 명 이상,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한 500만 명 이상이 이제 당뇨로다가 진단이 돼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20% 정도가 이 당뇨족을 경험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식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서구화되면서 많이 비만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또 기대 수명, 또 평균 수명이 또 굉장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당뇨 환자 숫자가 증가하면서 역시 당뇨족 환자들도 절대적인 숫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에 상처가 생겼으면 그냥 소독 치료하면 낫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 당뇨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뇨가 없는 일반 환자들이 발에 상처가 생기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독 치료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오래 지속이 되면서 만성화되면서 안쪽에 있는 뭐 뼈라든지 아니면 내부 구조물들에서 또 만성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절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발가락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아래 혹은 무릎 위까지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다 보면은 일단 절단을 하게 되면은 환자가 겪는 그런 정신적 고통도 굉장히 심해지고, 또 무엇보다도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당뇨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보행을 해주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당뇨 관리를 해주어야만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좋은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일단 보행이 불편해지다 보면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수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단축되고 있다는 그런 통계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뇨족이라는 것은 과연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였을 때 가장 쉽게 풀어보면은 두 가지 정도의 기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경의 손상,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의 손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신경의 손상이라고 하면, 신경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신경, 그 다음에 근육을 수축하게 해가지고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운동신경, 그 다음에 땀 분비 등과 관련되는 자율신경이 있는데, 당뇨 환자들은 요 세 가지 신경들이 다 총체적으로 이제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발의 감각이 이제 둔해지면서 상처가 생겨도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병원에 오는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의 손상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평소에는 이제 무게가 실리지 않는 곳에서 발에서 이제 무게가 실리고, 그러다 보면 지속적으로 쓸리고 다치게 되면서 이제 창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제 땀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서 평소에는 이제 수변화 환경에 땀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던 것들이 발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갈라지고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혈관 손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여야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가 잘 관리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만성적으로 혈관이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지고 그런 콜레스테롤 성분과 여러 가지 칼슘 성분들 그리고 섬유조직 등이 함께 이제 뭉쳐지면서 찌꺼기가 혈관 내부에 이제 죽종이라고 해서 끼기가 쉬운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제 파이프 안에 그 찌꺼기가 노쇠되면서 찌꺼기가 끼면서 이제 파이프 직경은 점점 가늘어지고 그다음에 벽은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죽상경화라고 하는데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당뇨병 환자들의 이제 혈관 사진입니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심히 한번 봐보시면은 혈류가 가는 중간중간에 약간 반짝거리는 흰색으로다가 이제 구슬처럼 껴있는 것들이 잘 관찰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칼슘 침착과 함께 이제 죽종이 생기면서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연속성이 끊어지고 한마디로 도로에서 중간중간에 길이 망가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죽상경화가 발생하면서 혈관이 이제 막히고 또 가늘어지기 시작하면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창상 치유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요 그림들을 보시면은 일단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과정은 일단 그 상처 부위 주변으로다가 상처를 낫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세포들과 성분들이 모여야지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세포들, 특히 백혈구 계열의 어떤 호중구, 대식세포 등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이제 상처가 치료되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분비를 하면서 결국 섬유모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이 합성이 돼서 상처 위에 쌓이고 축적이 돼야지만 이제 상처가 나아지고 피복이 되는 것인데 혈관이 막혀버리다 보면은 이 상처, 즉 목적지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상처 치료에 필요한 세포들과 성분들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치료하기도 참 어려워 보이는 그런 당뇨족 환자들이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처음 오셨을 때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시듯이 이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이제 쉬운 상처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궤양이 있겠죠. 움푹 파였다든지 까졌다든지 발이 이제 첫 번째 사진에서 보시듯이 그 외에도 이제 상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만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겉에 피부는 까맣게 이렇게 죽고 안쪽에 있는 뼈도 약간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제 괴사의 양상으로다가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겉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 농양이 가득 차고 그래서 겉으로 이제 심한 경우에 이제 고름이 질질 이제 새어 나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안쪽에 고름집은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겉으로 봤을 때 벌겋게 이제 감염 증세가 완연하면서 이제 오시는 봉화지겸의 형태로다가 내원하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당뇨족 환자분들이 이제 내원을 하셨을 때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족 환자들은 일반적인 소독 기법이나 그런 단순한 뭐 예를 들어 소독약을 바르고 그냥 집에 있는 후시딘 같은 연고 바르고 하면 다 낫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인 치료에는 반응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그 원인적인 요소들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이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제 환자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이루어질 것은 이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환자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양상의 이제 임상 양상들을 보이는데 그 중에 이 환자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혈관 사진을 찍어봤는데 혈관은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막혔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창상 전 처치, 즉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서 상처를 최대한 깨끗하게 만들고 감염을 없애고 그다음에 죽은 조직은 싹 다 제거해주는 그런 창상 전 처치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제 혈류 개선입니다. 막혀 있는 부분 혹은 가늘어져 있는 혈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넓혀주는 시술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단계들을 다 거쳐서 완전히 치료 내지는 수술에 적합한 환자 상태가 완성이 되었다 하면은 본격적인 수술이라든지 치료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창상이 피복이 되어서 상처가 다 나았다. 그렇게 되면은 당뇨족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 즉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보행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치료가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환자 평가 단계에서는 일단 아까도 보았듯이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균을 따서 균 배양 검사를 해서 이 환자한테는 어떠한 균에 의한 감염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내부 구조물들 특히 뼈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골수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MRI 내지는 본스캔 촬영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관 상태 파악을 위해서 CT 안지오그래피를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창상 전 처치입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이제 상처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균 배양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여서 이제 감염을 이제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죽은 조직들, 괴사 조직이 있다면은 최대한 변연절제술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죠. 혈당 조절 열심히 하고 전신 상태를 안정화시켜서 수술이나 치료에 적합한 몸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상당히 그 도구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변연절제술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깨끗한 육아 조직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음압기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혈류 개선입니다. 혈관이 이제 가늘어지거나 막힌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일단 영상의학적인 시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환자한테서 이제 관상동맥 시술을 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막혀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풍선 시술을 통해서 넓혀주고, 그 다음에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넓혀진 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좁아져 있는 부분이 너무 심하더라. 그래서 시술적인 것으로는 접근하기가 좀 힘들더라 하면 혈관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혈관을 직접 열고 그 안에 이제 좁아져 있는 부분을 긁어낸다든지 혹은 그런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바이패스, 즉 우회수를 이용해 가지고 혈관을 옆쪽으로 다시 연결을 하는 수술을 병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혈관 이완제를 이용해서 어떤 약물적인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좌측 사진에 이런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영상의학적인 시술이 되는 사진인데요. 사타구니 쪽으로 접근을 해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대퇴동맥 쪽에 접근을 하여서 무릎 아래쪽까지 이제 카세터가 들어가서 이제 막힌 부분, 좁아져 있는 부분을 풍선을 이용해서 넓히고 있는 시술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약물 같은 것들이 이제 혈관 이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처치, 그 다음에 혈류 개선까지 끝났다 하면 이제 본격적인 수술 내지는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작다, 그리고 소독 치료에 반응이 좋다 하면은 비수술적인 소독 치료로도 얼마든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결손 부위가 피부가 벗겨지고 상한 부분이 너무 심하더라 그러면은 광범위한 부분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로다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상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치료에 잘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독 치료로도 얼마든지 이제 상처를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일반적인 소독 치료에는 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혈관이 좁아져 있고 막혀 있고 그러니까 창상 치유에 관련되는 어떤 물질들이 세포 내지는 물질들이 잘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그 것들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인자라고 불리는 요 물질이 되겠는데 요즘은 액체로다가 스프레이 형태로다가 많이 제품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창상에다 직접적으로다가 뿌려줌으로 해서 창상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처가 이제 다 다치고 피복이 되고 완치가 되려면은 결국 콜라겐들이 합성이 돼서 그 위에 쌓여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된 콜라겐을 갖다가 창상에다 이제 발라줘서 피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상피세포 내지는 이제 각질세포를 갖다 이용해서 외부에서 붙여줌으로 해가지고 창상치유 기전 그 사이클을 인위적으로 이제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치료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이고 활발하게 진행 중인 그 줄기세포 치료도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는 주로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서 이제 나온 이제 지방세포를 통해 가지고 이 줄기세포 성분들을 추출해내서 그것을 이제 상처에다 직접적으로 주입을 해서 이제 치료 효과를 또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독 치료는 어디까지나 상처가 작고 그랬을 때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듯이 상처가 이렇게 광범위하고 넓다. 그럼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우리가 피부를 떼어와서 붙여드리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한 이제 경우들이 되겠는데, 피부를 띄어와서 붙인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피부만 갖다 붙이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고요. 피부와 연부 조직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조직을 떼어내서 그것이 항상 이제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떼어냅니다. 그리고 상처 주변에 좋은 혈관을 찾아내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미세 수술 기법을 이용해서 혈관을 이어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피부를 이제 피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미세 수술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유리피판술을 다가 수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수술 기법들이 절단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줄이고, 절단을 한다고 해도 길이를 어느 정도는 굉장히 보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어서 보행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세수술 기법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다 발을 살려드릴 수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일단 발가락에 국한된 경우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단순 염증처럼 보이지만 안쪽으로는 만성 골수염이 진행이 꽤 돼서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하면 뼈 자체가 다 녹아 없어져 가지고 무조건 절단을 불가피하게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절단을 피할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우측 사진처럼 무릎 아래로 가는 하지 쪽에 혈관이 크게 세 가지 혈관이 있는데 그 세 혈관이 모두 다 그냥 완벽하게 막혀가지고 살을 떼어서 이제 붙여드리려고 해도 마땅한 매치가 될 수 있는 혈관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절단을 피할 수가 없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소독 치료건 수술적 치료건 간에 창상이 다 상처가 다 메꿔지고 치료가 끝났으면 결국에는 당뇨적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보행을 다시 하게끔 이제 만들어 드려야겠죠. 그래서 재활 치료가 꼭 병행이 돼야 되는데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의지입니다. 아무래도 당뇨적 때문에 오래 고생을 하시고 또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침상 생활도 길어지고 또 근육에 힘도 많이 빠지고 하면서 다시 걷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고 나는 못할 것 같아라고 이제 마음을 가지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의지를 갖고 걷겠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행이 가능해져야지만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기대 수명도 훨씬 길게 늘릴 수가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절단이 됐는데 나는 발이 짧은데 그러면 어떻게 걸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특수 제작된 깔창이나 신발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무릎 아래로 절단이 행여나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족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치료에 따라오신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보행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의지와 희망을 갖고서 걸을 수 있는 보행 재활 훈련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럼 당뇨족은 어떻게 예방하나요인데요. 최선의 치료는 결국은 예방이죠. 안 생기는 게 최고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 기억이 안 나고 잊어버리신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딱 우리 당뇨 환자들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10가지 정도를 추려서 한 10개명처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혈당 조절입니다. 혈당 조절이 돼야 신경 손상, 혈관 손상도 줄이고 당뇨족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혈당 조절이라는 것은 흔히 내과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당뇨 환자들의 생활 습관들 있죠.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건강한 생활 습관들, 그걸 다 지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금연하시고 금주하시고요. 담배가 혈관에 가장 안 좋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상 매일매일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미지근한 물로다가 발을 씻고 족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로션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크림, 풋크림 같은 것을 발에 충분히 듬뿍 발라줘서 충분한 보습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주무시기 전에 발 상태를 매일매일 관찰하십시오. 내 발의 색깔이 어떤지, 너무 창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시퍼로댕댕하게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온도도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너무 차가워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감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 감각이 많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꼭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러면은 당뇨가 생겨가지고 신경이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느낌이 둔해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당뇨발은 다 감각이 둔하고 안 아프겠네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혈관 손상이 심해지면서 발에 허열이 오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조금만 운동을 하고 나도 발에 굉장히 날카로운 통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 통증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간헐적 파행이라고 우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도 그것도 당뇨족이 오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것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발뒤꿈치, 그다음 발가락 사이사이에 상처가 생기진 않았는지 꼭 관찰을 하시고요. 그리고 신발을 신으실 때 항상 사이즈 넉넉한 신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꽉 끼는 신발, 특히 볼이 좁은 신발 신다 보면은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요즘은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연령대도 많이 낮아지고 있고 해서 특히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멋도 부리고 싶고 해서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도 신고 싶고 좁은 신발 많이 신고 싶어 하시는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꽉 끼는 신발은 발이 굉장히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항상 슬리퍼 신을 때 조심하십시오. 슬리퍼 그리고 그다음 말로 쫄이라고 하죠. 이렇게 발가락 다 이제 노출되는 그런 슬리퍼들 신으실 때 특히 꽉 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신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신발 속에는 항상 두껍고 푹신한 면 양말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면 양말을 많이 추천을 하는데 두텁기 때문에 보온도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보호도 되고 그다음에 면 소재이기 때문에 땀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발에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기장판 사용 주의하십시오. 겨울 되면은 따뜻하게 있으신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속된 말로 난 따뜻하게 지져야지 그러면서 전기장판 켜놓고서 밤새 그냥 주무시다가 감각이 둔하니까 뜨거워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도 줄이고 조절을 많이 하는데 우리 당뇨 환자분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화상을 입게 되는데 이거는 전기장판에 의한 화상은 어떤 불이나 무슨 뜨거운 끓는 물에 이제 당하는 화상보다 더 심하게 이제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온 화상이라고 해가지고 범위도 넓고 깊이도 더 깊게 이렇게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 특히 또 뜨거운 것들은 이 전기장판 외에도 특히 뜸 뜨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발 아프다고 하면서 뜸을 뜨는데 뜨거운 거 역시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뒤어가지고 당뇨적으로 다 발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굳은 살 정리하는 거. 굳은 살 잘라내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신경 손상되면은 걸음걸이 이상해지고 발에 변형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소에 이제 무게가 안 실리는 부분에도 잘 실리게 되고 실리던 부분은 또 계속 실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상처 생기기도 쉽고 굳은 살 생기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굳은 살을 갖다가 이제 집에서 한번 제거해 보겠다고 이제 집에서 쓰는 그냥 커터 칼 같은 걸로다가 이제 막 그냥 잘라내죠, 본인이. 그리고 발톱깎이 같은 걸로다가 뜯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다가 이제 상처가 심해져가지고 저한테 당뇨적으로다가 발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발톱 바짝 깎지 않기. 발톱에 대한 거는 그래도 당뇨 환자분들이 다른 데서 많이 교육을 들으시고 오셔가지고 좀 주의를 하시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길이감 있게 네모 반듯하게 이제 잘라라 그런 교육을 많이 받으시는데 그래도 나는 깔끔하게 잘라야지 하면서 바짝 자르고 특히 내성 발톱도 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가장자리까지도 깊게 파다 보면은 발톱을 자르면서 같이 살도 같이 자르시고 그러면서 봉화지겸이나 저는 농양 형성과 함께 당뇨적으로 발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철저한 무좀 치료. 당뇨족 환자들 무좀 같이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상처가 생기기 전에 무좀이 있으면 특히 발톱 무좀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평소에 피부과 다니시면서 무좀 치료는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좀이 있다 보면은 무좀은 물론 곰팡이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긴 하지만 무좀 환자들이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무좀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상이 발생이 되면은 관찰이 되거나 하면 즉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저한테 오셔서 발 관리하시고 체크하시고 상태에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심해지지 않은 초기에 이제 당뇨족을 치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양대 구리병원에서는 당뇨족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다학제적 접근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 치료하는 사람이 혼자서 약 발라드리고 상처 치료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처 치료하는 전문가가 메인이 돼가지고 지휘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치료를 하겠지만 그 외에 원인적인 부분, 그 다음에 또 합병증에 대한 기타 합병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수반돼야 될 여러 가지 기타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타과의 그 전문가들과 함께 힘이 합쳐져서 치료가 이루어져야지만 최고의 그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상처를 치료하고 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교수님은 좁아져 있는 혈관을 넓혀주고 또 내과 교수님은 기타 여러 합병증 그리고 또 혈당 조절에 당뇨에 대한 관리를 또 맡아주시고 또 신경과 교수님은 또 신경병변이라든지 또 뇌혈관이 좁아지는 뇌졸중에 대한 어떤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제 재활의학과 교수님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접근을 했을 때만 당뇨족에 대한 치료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구리병원 성형외과의 장정우였습니다. 네, 이어서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경외과 류재일 교수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교수님 지금 제 옆에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외과 유재일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특강해 주셨잖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예, 많이 시청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댓글 다 읽어봤는데 너무 아주 많이 좋은 내용도 많고 많은 관심들을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수 질문 5개를 꼽아봤거든요. 하나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배숙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그 교수님 왜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나사못이나 구조물 같은 것들을 몸에다가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그 실제 뭐 외래에서도 제가 진료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는데요. 그 표현이 나사못으로 되어 있지만 초창기에는 그게 이제 쇠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MRI를 찍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황 검색대라든지 이럴 때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있지 않냐는지 오해가 있으시는데 네. 최근에는 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MRI 찍을 때 소위 말하는 왜곡 현상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MRI 찍을 때 뭐 제한 못 찍는다든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소리 나거나 공황 검색 때 뭐 자기 뭐 자석과 이런 건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골밀도 검사는 대부분으로 척추와 양쪽 고관절 두 부위 중에 한 군데를 하는데요. 네. 척추에 이 나사못이 들어가 있으면 그쪽은 대부분 왜곡 현상으로 그쪽은 골밀도를 시행할 수가 없고 이제 고관절 두 부위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그 골밀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척추 수술해도 골밀도 검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 가셔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김미애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당뇨라든지 뭐 만성질환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궁금해 하시네요. 네. 요즘 워낙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으러 가는데 이제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당뇨병은요, 여러 가지 수술 후의 합병증,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인 염증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좀 높다는 사실은 널리 보고된 사실입니다. 근데 네. 당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수술 후의 당 조절을 저희가 입원해서 아주 내과랑 같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 조절을 아주 정밀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면 그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수술 가능하고요. 근데 그 물론 당연히 뭐 미리 전문의와 상의하시고 네. 내과적인 의사랑도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일단 수술은 가능한데 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혹시 당뇨나 만성 질환이 있으면 그냥 일반 환자보다 더 긴가요? 조금 길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당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일반적인 면역이랑 건강 상태가 그래도 일반인보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뭐 그래도 오히려 당뇨병이 있어도 더 네. 건강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전에 우리가 내과적인 검사를 충분히 시행하고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된다 안 된다보다는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위험도를 확인하고 네. 수술적 치료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다은님이 이제 모친이 척추 협착증을 앓고 계신데요. 그래서 요즘에 척추 내시경 수술 좀 네. 많이들 하신다고 들어서 이 수술이 어떤 건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네, 남겨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 척추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술이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아주 적게 째고 뭐 다양하게 근육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로 내시경도 하나만 하는 경우, 또 양방향이라 해서 두 개를 넣어서 한쪽으로 기구가 들어가고 한쪽으로 내시경을 보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여러 가지 수술적 치료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술의 장점은 뭐 말 그대로 수술 절개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네. 환자마다 수술에 다양한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꼭 내시경 수술이 우월하다 이거보다도 네. 뭐 어떤 경우는 좀 크게 그렇죠.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뭐 아까 막 약이나 물리치료로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불편하시다면 그게 네. 수술적 적응증이 되는지 여러 가지 척추 전문 의사한테 소견을 듣고 어떤 수술이 나을지도 물론 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사 조언을 듣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진단을 먼저 받고 나서 네, 해야겠네요. 그리고 한구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세가 좀 있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척추 수술을 해야 한다 하면은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께서도 이제 올해 60이 되셨는데 척추 측만증 수술을 혹시 하지 않고도 좀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있는 거는 10대 소녀 때, 그때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방법은 교정으로 통해서 척추 측만증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30대 지난 다음에 성인이 되면 네.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척추 측만증을 교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자세라든지 일상생활을 통해서 더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는데요. 그건 뭐 운동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네. 측만증이 있다고 다 아프거나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교정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다른 합병증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되면 이제 수술적 치료로 이제 측만증을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수술 자체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나사못을 이용해서 뭐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큰 수술로 소위 말하는 그렇군요.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적어도 좀 큰 병원에서 상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 출산할 네. 때 산모분들 이제 너무 아프니까 척추에다가 마취를 하잖아요. 근데 척추 혹시 수술을 하신 분은 이렇게 출산 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베예리 님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무통분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척추 마취입니다. 경막 척추의 요추의 경막외라는 부분에 이제 마취 약체를 넣고 이제 마취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심한 사람이면 그 공간 자체가 좁기 때문에 마취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또 네. 특히 수술하신 분들은 거기가 유착 많이 좀 늘러붙어 있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마취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취과 교수님한테 여쭤봤는데 네. 그런 분들은 실제 무리해서
척추 마취를 안 한다. 아. 오히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꼭 사전에 이렇게 디스크 수술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디스크가 심한 디스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미리 그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마취 방법에 대해서 미리 상의하시고 결정하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민분들의 댓글들 쭉 살펴봤는데 혹시 끝으로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꼭 수술을 해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의 환자를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척추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디스크, 협착증 이런 환자들입니다. 대부분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고 병원에 오는 건 대부분 아프셔서 주관적인 통증이 심하고 삶의 불편감이 있으셔서 저한테 오는 건데요. 그 중에 제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환자는 네. 10명도 되진 않습니다. 10%도 안 되고요. 근데 네. 거기에서 꼭 수술해야 되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로 내 삶의 질을 얼만큼 낫게 할 수 있으면 비수술적 치료가 먼저고요. 그게 안 되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하고 수술적 치료도 최소 침습 여러 가지 작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도 한번 결정하신 다음에 최선의 치료 방법이 뭔지 여러 병원의 의사를 말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다. 저희 신경외과 류지일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